자, 1억 들이죠? 이 주사제를 링거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한밤중 서울대병원 특실 병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약품 창고 직원 이동철이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환자는 5천억 대한그룹의 회장 강대성이었습니다. 이동철의 손이 심하게 떨리면서 주사기 끝에서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주사제를 링거에 타면 심장마비처럼 보이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1억이라는 거금에 눈이 멀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강대성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지만 이동철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링거줄에 주사기를 꽂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와락 열리면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는 외침과 함께 말이죠. 이동철이 깜짝 놀라서 주사기를 떨어뜨렸고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퍼져나갔어요. 뛰쳐나온 남자는 바로 강대성 회장의 장남 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간호사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경비들이 달려와 이동철을 제압했습니다. 침대에서는 강대성 회장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남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과 장남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68세의 강대성 회장은 대한그룹 총수회의실에서 3명의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은 최근 들어 자꾸만 기억이 깜빡깜빡한다고 말했어요. 어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중요한 회의 내용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남 강준혁은 45살의 나이로 한때 대한그룹의 당연한 후계자로 여겨졌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처지는 매우 달랐습니다. 3년 전 아버지 회사에서 독립하여 시작했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고 300억이 넘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죠.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께 병원에 가보시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남 강준석이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42살의 준석은 대한그룹 계열사 부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완벽한 엘리트였습니다. 준석은 형에게 걱정하는 척은 그만하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바로 형님 아니냐면서 말이죠. 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가 동생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준석은 계속해서 형을 공격했어요. 형님의 빚이 300억이나 되는데 아버지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회사 경영권도 이미 자신에게 넘어온 상황에서 아버지가 판단력을 잃으시면 형님이 제일 편하실 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막내딸 강민지가 그제야 끼어들었어요. 39살의 민지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결혼해서 강남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민지는 오빠들에게 아버지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대성 회장은 세 자녀를 한 명씩 번갈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들이 정말 자신의 자식들이란 말인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산과 권력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인지, 혹시 자신의 착각은 아닌지 말이에요.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세 자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준석과 민지의 눈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렸고 준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강대성 회장은 오랜 친구이자 자신의 주치의인 박성철 원장을 조용히 만났어요. 둘은 대학 동기로 50년 가까이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회장은 친구에게 부탁 하나를 했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철 원장은 깜짝 놀라서 친구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멀쩡한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강대성은 자식들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이 정말로 치매에 걸렸을 때 저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철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네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강대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상처받고 있으니 차라리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박성철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MRI 필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료실에 동행한 세 남매에게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인다는 진단이었어요. 진료실 안의 세 남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정말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석은 충격받은 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장에게 치료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민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확진을 받았으니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강대성 회장은 자식들의 모든 반응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박성철 원장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서서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석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고 물었을 때 원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강대성은 세 자녀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자신이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으니 정신이 멀쩡할 때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아직 그런 말씀을 하시기 이르다고 말했지만 준석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버지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면서 자신들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 역시 동의했어요. 맞다면서 아버지가 법적으로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대성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둘째와 막내는 벌써부터 자신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우선 자녀들 각자의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준혁에게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준혁은 힘겹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다고,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빚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300억 정도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준석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파산 아니냐면서 형님이 아버지한테 손 벌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거냐고 말했어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언제 아버지한테 손 벌렸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강대성이 손을 들어 제지하고 준석에게 물었어요. 넌 어떠냐고 말이죠. 준석은 자신은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올해 실적도 작년에 비해 30%나 증가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이 민지에게도 물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잘 벌어서 걱정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강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자녀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가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는지, 누가 재산만 바라보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자신의 판단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재산 분배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시험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준석과 민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준혁은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강대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자, 이제 시작이라고. 과연 누가 진짜 자신의 자식인지 보자고 말이죠. 시험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흐른 후 준혁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IT 벤처기업 퓨처테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300억이었던 빚은 어느새 350억으로 불어났고 채권자들이 그의 집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준혁은 아버지의 저택을 조심스럽게 찾아갔어요. 오랜 세월 강씨 집안에서 일해온 집사가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아버지가 계시냐고 조용히 물었어요. 집사는 회장님께서 이미 주무시는 시간이라고 대답했지만 준혁은 괜찮다면서 조용히 들어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침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노크를 하려다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준혁이 자신이라고 대답하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들어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준혁이 본 것은 침대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강대성의 표정은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준혁은 죄송하다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대성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장남이 돈을 빌리러 온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은 아버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혁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빚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강대성이 놀라서 되물었지만 준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자기 집과 차를 팔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회장이 그러면 넌 어떻게 하려느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자신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처갓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강대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회사를 키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버지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가 지금 아프신데 자기 걱정까지 끼쳐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됐으니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강대성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어요. 장남은 진짜였다는 것을,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회장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준혁은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강대성은 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힘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준혁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방을 나간 후 강대성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적어도 한 놈은 제대로 된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다른 곳에서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특실에서 준석과 민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와인을 홀짝이며 오빠에게 말했어요. 첫째 오빠가 회사를 정리한다고 하더라고 말이죠. 준석은 그래 들었다면서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완전히 망하면 아버지 재산에서 형님 몫은 줄어들 거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오빠한테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불쌍한 장남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버지한테 있지 않냐고 말했어요. 준석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게 있다면서 말이에요. 민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준석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형님이 회사를 망한 게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횡령 때문이라는 증거를 만들 거라고 말했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석은 형님 회사 재무팀장이 자기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장부를 조작하면 형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그럼 형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준석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감옥에 갈 거라고, 횡령죄로 말이죠. 민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버지 재산은 자신들 둘이서만 나눠 갖는 거냐고 물었고 준석은 정확하다면서 반반씩 나누자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 레스토랑의 종업원 중 한 명이 강대성 회장이 미리 심어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2주일이 지난 후 준혁은 자신의 집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말했을 때 준혁은 완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수사관은 퓨처테크에서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외쳤지만 이미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윤지혜가 울면서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내를 보며 준혁은 걱정하지 말라고, 오해라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고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대한그룹 장남 강준혁 씨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강대성 회장은 텔레비전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준혁의 재무팀장 김성민이었어요. 강대성은 자신의 아들이 횡령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팀장은 죄송하다면서 장부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고 대답했어요. 회장은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강대성은 퓨처테크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어요. 치매 환자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김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보여줬고 도련님 명의로 50억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어요.
강대성은 천천히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거래 날짜가 6월 15일인데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6월 14일에 만들어진 통장이었던 것입니다. 회장이 그것을 지적하자 김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강대성은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이 서명은 자기 아들의 서명이 아니라고 자신이 봐도 안다고 말했어요. 강대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누가 시켰느냐고 추궁했어요. 김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이라고 부르자 강대성은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50년을 기업 경영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말했어요. 김 팀장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차남 도련님이 시켰다고 자백했어요. 강대성이 준석이가 시켰느냐고 되묻자 김 팀장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5억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장부를 조작하고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강대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라고 누가 언제 어떻게 시켰는지 모두 말하라고 지시했어요. 김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준석이 1억을 성금으로 주었고 횡령 증거를 조작하라고 명령했다는 것, 그리고 막내 따님인 민지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강대성은 녹음을 마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준혁을 당장 석방시키라고, 그리고 검찰에 이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어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석방되었어요. 조사 결과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대신 준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석은 강남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어요. 김 팀장이 입을 연 것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증거인멸과 무고죄면 최소 5년은 각오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준석은 아내에게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생각 좀 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했어요. 그는 급히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다고 말하자 민지도 자신도 안다면서 검찰에서 자기한테도 조사 나오라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아낸 거라고 치매에 걸린 척한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민지도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신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두 사람은 전화를 끊으며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석과 민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강대성 회장은 또 다른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 회사에 의뢰를 했어요. 3년 전 장남의 회사가 망하게 된 진짜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말이죠. 탐정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탐정이 이것을 보시라면서 회장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준혁의 회사 퓨처테크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2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고 기업 공개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뺐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익명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투자자들에게 퓨처테크의 핵심 기술이 도용된 것이고 곧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던 것이죠. 강대성이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탐정은 차남 도련님의 비서실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메일을 추적한 결과 확인되었다고 말했어요. 강대성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준석이가 3년 전부터 형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말이냐고 물었어요.
탐정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막내 따님의 남편도 관여되어 있다면서 말이죠. 회장이 민지의 사위까지 연루되었느냐고 되묻자 탐정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원 인맥을 이용해서 퓨처테크가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뒤에서 방해 공작을 벌였다고 설명했어요. 강대성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남과 막내가 3년 전부터 장남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탐정은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차남 도련님과 막내 따님이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강대성이 요양병원을 알아봤다고 되묻자 탐정은 예라고 대답하면서 회장님을 입원시킬 곳을 물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먼 강원도의 한적한 요양병원이었다고 덧붙였어요. 강대성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류에는 요양병원 상담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환자가 치매 초기라면 최소 5년은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설명과 비용이 월 500만 원 정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담한 사람이 너무 비싸다면서 더 저렴한 곳은 없느냐고 물었다는 기록이었어요. 상담한 사람은 바로 민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쳐넣으면서 비용까지 아끼려 했던 것이에요. 탐정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서 말이죠. 강대성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탐정은 대답했습니다. 차남 도련님이 회장님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강대성이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탐정은 회장님 명의로 위조된 서류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다행히 보험사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해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대성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 자식들이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강대성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회장이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3년 전에 동생들이 내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말이죠.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강대성이 놀라서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준혁은 투자자 중 한 명이 나중에 귀띔해줬다고 설명했어요. 준석이가 뒤에서 방해 공작을 했다고 말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대성은 더욱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왜 복수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준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형제가 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솔직히 자기 경영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준석이가 방해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어려워졌을 거라고 말했어요. 강대성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그날 밤 강대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준석과 민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강대성은 차가운 목소리로 앉으라고 명령했어요. 치매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모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지가 설명 좀 드리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강대성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너희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던졌어요. 3년 전 형을 망하게 만든 것, 자신을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 것, 보험금 수령인을 바꾸려 한 것, 모두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석과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준석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강대성이 가로막았습니다. 자신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너희들을 시험한 것이었다고 밝혔어요. 회장이 벌떡 일어나서 두 자식을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만 탐냈다고 말했어요. 민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강대성은 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더 이상 자기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싫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아버지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대성 회장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는 서울대병원 특실병실에 입원했고 호흡기를 착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세 자녀에게 설명했어요.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이번 주가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준석과 민지는 병실 밖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민지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준석은 유언장을 확인했느냐고 물었어요. 민지는 아직 만드신 것 같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최근에 작성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어요. 준석은 그럼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실 때 법적으로 자신들 명의로 재산을 옮기자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병실을 지키며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회사 정리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병실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준혁이라고, 꼭 깨어나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아내 지혜도 함께 병실을 지켰습니다. 지혜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딸 연재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꼭 나으셔서 손녀 얼굴을 보셔야 한다고 말이죠. 어느 날 밤 준혁은 간호사에게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차남 도련님이 다녀가셨다고. 그런데 이상한 게 회장님 링거줄을 자꾸 만지작거리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 보안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을 요청했어요. 화면을 확인한 준혁은 경악했습니다. 준석이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링거줄에 무언가를 주입하려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이에요. 다행히 간호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중단되었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준혁은 당장 병원 측에 아버지 병실의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24시간 자신이 직접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병원 약품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접근한 것이에요. 약품 창고 직원 이동철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주사제를 링거에 타면 심장마비처럼 보이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면서 1억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이동철은 심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이야기의 처음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밤 11시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준석이 아니라 이동철이었습니다. 준석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준혁이 화장실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준혁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이동철이 깜짝 놀라서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강대성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는 사실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강대성이 약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침대로 달려갔어요. 이동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복도에서 경비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께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강대성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켜줬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회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강대성 회장은 한 달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된 날, 병실에는 준혁만 있었어요. 준석과 민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두 사람은 살인 교사 및 음모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동철이 모든 것을 자백해서 준석이 사주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준혁이 휠체어를 밀며 아버지께 집으로 가시자고 말했어요. 강대성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지내느냐고 말이죠. 준혁은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회장이 가족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아내와 아이들은 처가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안정될 때까지는 따로 지내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강대성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대답했어요. 강대성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진짜 아버지로 대해줬다고,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줬다고 말이죠.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강대성은 서재로 준혁을 불렀어요.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준혁이 혹시 유언장이면 아직 그런 것 하시기 이르다고 말했지만 강대성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재산이라고 말했어요. 준혁이 자기 재산이라고 되묻자 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대한그룹 지분 51%가 준혁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강대성은 설명했어요. 6개월 전에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뒀다고, 새 남매를 시험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자신은 회사 경영을 망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강대성은 대답했어요. 그건 내 동생들이 망친 것이라고, 그리고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너는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서려 했다고,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가족을 지키려 했다면서 그게 진짜 경영자의 자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강대성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이것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서류에는 준석과 민지의 비리를 정리한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으로 그놈들을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래도 동생들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망설였어요. 강대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생이라고, 그런 것들이 무슨 동생이냐고, 너를 죽이려 했고 나도 죽이려 했다고 말이죠.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느냐고,
자기 동생들이 자신을 망하게 만든 것을 말이에요. 강대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알아냈다고, 내가 체포되고 나서였다고 말했어요. 준혁이 그럼 그 전까지는 모르셨던 거냐고 물었을 때 회장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자신은 아버지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말이에요. 강대성이 내가 알고 있었다고 놀라서 되묻자 준혁은 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자기 실패를 남 탓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대성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의젓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말이죠. 회장은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야말로 자신을 시험하셨다면서, 그리고 자신은 합격했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은 대한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준석과 민지는 각각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준혁의 경영 아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그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되었지만 당장 생활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회사 정리하면서 생긴 빚을 갚느라 월급의 대부분을 채권자들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여전히 처가에 있었어요. 준혁은 퇴근 후에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대한그룹 회장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했어요. 어느 날 새벽 편의점 일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온 준혁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회사 월급에서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 편의점 알바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한 아내의 결혼 반지 갖가지 합쳐서 정확히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통장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은 아버지의 저택을 찾아갔어요. 강대성 회장은 요즘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준석과 민지는 감옥에 있고 준혁은 너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어요. 회장은 손자 손녀들도 보고 싶었지만 준혁의 가족은 아직 처가에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서재로 들어가자 강대성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회사 일은 잘 되어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잘 되어 간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강대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고 말이죠. 준혁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통장 하나를 아버지께 건넸어요. 강대성이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모은 돈이라고 말했어요. 회장이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예금주는 강준혁이었습니다. 강대성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석 달 전 준석이와 민지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곳을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의 허름한 요양원이었다고, 월 500만 원도 아깝다고 했던 곳이라고 말이죠. 준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그런 곳이 아니라 제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다고 했어요. 서울 최고의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입소 보증금이 3억이고 월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다고 말했어요.
강대성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느냐고 말이죠.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월급에서 자기가 먹는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다 모았다고, 그리고 밤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대성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결혼 반지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흔쾌히 내주었다고,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면서 말이죠. 강대성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회장 자리에 앉아서도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아버지를 위한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젠가 요양원에 가셔야 할 날이 온다면 제발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말이죠. 자신이 매일 찾아뵐 수 있는 서울의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말했어요. 강대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아들에게 도로 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요양원에 갈 생각이 없다고, 치매에 걸린 것도 연기였다고 말이죠. 준혁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강대성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치매 연기를 한 이유는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장남인 준혁만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생각하니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가 되었어요. 아버지도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대성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내 가족을 위해 쓰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좋은 집을 구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 것이라고,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어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고, 자신의 진심을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어요. 강대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이 통장은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면서 말이죠. 준혁이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을 때 강대성은 대답했습니다. 당장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라고, 그리고 좋은 집을 구해서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한테 또 폐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강대성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건 폐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3억 5천을 모았다면 나는 너를 위해 그보다 더 많이 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강대성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자랑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들이라고 말이죠. 준혁도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장 큰 스승이라고, 아버지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대성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들의 통장을 베갯머리에 두고 말이죠. 그 통장 속의 3억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진심이었어요. 준석과 민지가 노렸던 5천억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혁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강남에 깔끔한 아파트를 구했고
드디어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이에요. 아내 지혜가 원룸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라면만 가득한 냉장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알아본 요양원 팸플릿들이었어요. 지혜는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되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딸 연재는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연재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웃으세요? 하고 말이죠. 강대성이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아들 덕분에 할아버지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재가 그럼 우리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냐고 물었을 때 강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너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강대성은 준혁의 가족을 모두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어요. 강대성이 손주들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볼래? 하고 말이죠. 연재와 남동생 준서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강대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너희 아빠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어요. 준혁이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망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혁의 가족이 돌아간 후 강대성은 홀로 서재에 앉아 그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3억 5천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자신을 좋은 곳에 모시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강대성은 그 통장을 금고에 넣으며 다짐했어요. 이 통장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아들의 사랑을 담은 이 통장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훗날 손주들에게 물려주어서 할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준석과 민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형을 존경한다고,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평생 형을 따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대성은 그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차남과 막내도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혁과 그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강대성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준혁이 출근 전에 함께 걸어주었어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일, 가족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강대성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후회하지 않느냐고, 동생들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말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어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성공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이죠. 강대성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고,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5천억의 재산도 회장 자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대한그룹은 준혁의 경영하에 더욱 성장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겸손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자신이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준석과 민지는 모범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준혁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어요. 두 사람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준석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나오면 형님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청소부라도 좋으니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겠다고 나오면 함께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덕분에 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고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이죠. 강대성 회장은 완전히 은퇴하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져서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어요. 준혁의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는데 연재가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행복하세요 하고 말이죠. 강대성은 손녀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할아버지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너희 아빠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잘 키워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이죠.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좋은 분이셔서 남편도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라고 말했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칭찬하며 웃는 모습을 보던 강대성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5천억을 모으느라 인생을 바쳤지만 결국 진짜 행복을 준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말이에요. 특히 장남 준혁이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강대성은 준혁을 불렀어요. 둘이서 테라스에 나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요즘도 힘들지 않느냐고, 빚은 다 갚았느냐고 말이죠.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고, 2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 힘들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대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빚은 자신이 갚아야 한다고, 그게 책임지는 거라고 말했어요. 강대성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장이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말이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통하고 있었습니다. 5천억 재산도 회장 자리도 이 순간만큼 소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별을 보며 맥주를 마시는 이 시간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강대성은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모든 재산을 준혁에게 물려주되 준석과 민지가 출소한 후 진심으로 변했다고 판단되면 준혁이 알아서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특별히 명시했어요. 준혁이 모아준 통장 3억 5천만 원은 손주들에게 물려주라고, 할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라고 적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강대성은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둔 덕분에 말년이 행복했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혁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강대성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이 가족과 함께여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준혁이 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자신들도 마찬가지라고,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모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강대성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6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하면서 자식들을 시험한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시험 덕분에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준혁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모아준 통장 속 3억 5천만 원은 5천억보다 훨씬 더 값진 보물이 되었어요. 그 돈에는 아들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한 저녁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재산이 아니라 진심이, 겉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강대성은 손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도 커서 준혁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돈보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강대성 회장의 입장이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준혁처럼 가난해도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식이 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진짜 사랑은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재산보다는 진심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강대성 회장은 치매 연기를 통해 자식들을 시험했고 준혁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 3억 5천만 원은 5천억보다 더 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멀어진 가족이나 친척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돈보다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